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수도권 농협지점의 40대 과장이 20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취업한 지 2주밖에 안 된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다 숨진 여성의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남성의 형량은 1심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0대 여성이 동창생의 예비 신랑 가족에게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여성은 예비 신부가 왕따 가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눈이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뭐 그러니까 첫눈은 아니지만 오늘 눈이 펑펑 쏟아질 때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집에 어떻게 가지 뭐 이런 생각.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교통사고 이런 것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낭만적이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20년 전 뽀순이가 생각납니다. 뭐 이런 말씀 좀 기대했는데. 전혀 생각 안 납니다. 교수님,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도대체? 뭐 세미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 나왔습니다. 역시 교수님. 세미나. 네, 세미나. 세미나네요. 예, 또 그렇게 되네요. 오늘 상태 안 좋으신 것 같아 다들. 알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눈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제설차들이 뭐 많이 다니긴 하던데 그래도 좀 역부족인 것 같죠? 날도 추워서 그대로 얼어버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퇴근길에 오른 사방 가족 여러분, 빙판길 낙상을 피하려면요. 평소보다 이 보폭을 좀 좁히고 주머니에 손 넣으시거나 특히 스마트폰 보면서 걸으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항상 사반 보면서 울고 웃는 70 바라보는 여성입니다 하신 김민서님. 아니 이렇게 재미난 프로를 왜 이제 알게 된 걸까요? 하신 박미라님. 요즘 사반 보는 재미로 삽니다 하신 이경수님. 우연히 돌리다 보게 됐는데 완전 빠져들었어요 하신 권은희님. 다들 그렇게 입문하십니다. 자, 영종도 택배 배송 기사입니다. 눈 많이 와서 바퀴 헛도네요. 사반 가족들 모두 운전 조심하세요 하신 두부랑 멍멍님. 셋째 아들 한상우 생일 축하해 엄마가 사랑해 하신 이지윤님. 캐나다 퀘벡 사는 데릭과 프리실라 건강하게 자라라고 해주세요 하신 스노우님. 그리고 튤립님, 서숙자님, 삿포로의 은비님, 노스캐롤라이나의 이난이님, 조지아의 이옥경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스의 사반 유세 6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예, 또 먹튀입니다. 다양한 먹튀 작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호프집 내부 저 왼쪽 남성 2명 주목해 주세요. 술 한 잔 걸치고 야야야야 다 먹었는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카운터로 갈 것 같은데 카운터 가서 술 깨는 음료도 마시고 쭉 들이켰어요 지금. 그리고 쓰레기를 다시 자기 테이블 쪽으로 와서 툭 놓고 가는데 야 계산하고 가야지. 계산. 이거 뭐야 이거. 서로 모르는 사이인 양 각자 앞문 뒷문으로 퇴장. 이거. 그리고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파란색 자켓 주목해 주세요. 카운터 쪽으로 오더니 옆에 여성이 손가락으로 뭔가 딱 가리키니까 본인도 똑같이 그러더니 그냥 나갑니다. 나가요. 자, 놀라운 게 뭔지 아셨습니까? 아까 두 번째 영상. 아까 그 남녀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자, 저도 이제 먹튀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딱 보는 눈이 생겼는데 말이죠. 자, 이 기자. 네, 지난 10월 27일 안산의 한 호프집인데요. 이 47,000원 정도를 먹튀한 사건입니다. 영상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남성 두 분이 곧 보이실 건데요. 이 서비스로 제공하는 숙취 해소제를 먹으러 카운터로 와서 직원한테 물까지 부탁하더니 마십니다. 그러더니 쓰레기는 자신들 테이블에 버리고요. 그대로 계산을 하지 않고 각자 앞뒷문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또 두 번째 영상도 역시 같은 가게입니다. 지난 9월 23일인데 이 남성 4명이서 먹튀를 했습니다.
파란색 양복 자켓에 청바지를 입은 남성이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가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일행들은 우르르 따라 나가는데요. 그런데 계산하러 오는 듯 하더니 옆에 있던 여성이 손가락으로 어딜 가리키니까 일행인 척 따라하면서 그대로 나가버린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제보해 주신 이 사장님들 왈, 요놈 잡았다 하면 대부분 반응이 아유 깜빡이다. 내 정신 좀 봐. 이런 발연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제 이게 무전취식이라 합니다. 먹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돈 없이 밥을 먹는 걸 무전취식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 근데 지금 이런 상태들은 대부분 돈이 있거나 아니면 돈을 칠 생각 없이 일부러 주문을 해가지고 먹고 나서 도망가는 모양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못 살 때 무전취식은 다른 범죄라고 봐야 되고 최근에 이런 무전취식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 사건 반장에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무전취식, 단수 무전취식을 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 원의 벌금인데 만약에 지금처럼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한다면 상습 사기, 사기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징역도 보세요, 저거. 가능하고요. 그건 사기죄라고 봅니다. 한 명은 앞문으로, 다른 사람은 뒷문으로. 좀 계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100% 계획적이고요. 저 예. 사람들 지금 뭐 우리 업주 얘기에 따르면 지문하고 채취해 갔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다고 하지만 찾아냅니다. 무조건 찾아냅니다. CCTV도 있고요. 밖에 나간 블랙박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내게 되고 저 상황 정도면 뭐 일부러 모르고 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러 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잡아서 엄중하게 처벌이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손 떼라, 경찰이 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곳은 울산의 한 번화가 술 취한 남성이 2명이 난동을 부리고 있어야 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 저기 보이죠? 경찰이 출동했더니 포장마차 앞에 누워서 배째라를 저렇게 시전하고 있죠. 경찰관이 흔들어 깨워도 요지부동. 바로 그때 벌떡 일어나더니 너 뭐야? 경찰 웃기고 있네 하더니 자, 잠시 후에 흉기를 확 꺼내 듭니다. 흉기. 어디? 이제 3단봉을 딱 지금 흉기 저 빨간. 자, 그러니까 경찰 3단봉을 꺼내 들고 언제 여기서 파파파파 제압 성공입니다. 자,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는 거 보니까 이거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그러게요. 저 상황이 얘기하신 것처럼 울산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술 드시고 저기 차도 다니는 길이잖아요. 저기서 누워서 자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그 당신들 살려주려고 간 경찰한테 손 떼라. 경찰이 뭔데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이 제지하니까 흉기까지 꺼내든 거예요. 도대체 흉기를 왜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경찰이 뭔데라고 큰 소리 치셨다고 했죠.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했고요. 재판 받으셔야 됩니다. 아유, 쌤통입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보죠. 예, 바꿔주세요. 툭 튀어나와 쾅입니다. 자, 도로에 튀어나온 것 사람이었을까요? 영상 보시죠. 자, 앞차와 안전거리 지키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갑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세상에 저기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아이고, 얘 좀 다쳤을 것 같은데. 네. 자, 박 변호사님. 자, 지금 편도 4차로입니다. 편도 4차로에서 1, 2차로는 좌회전 차량이 쓰는 곳이고요. 3, 4차량은 직진 차량인데 갑자기 요 장면에서 아이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부딪히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아이 같은 경우는 저 정도 나이면 보호자와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기서 아이가 나올 거라고는 거의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지금 블랙박스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속도가 빠르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앞 차량하고 그 간격을 좀 보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많지는 않은데 다만 아이가 다쳤기 때문에 또 차와 사람의 그 사고기 때문에 아이가 뭐 많이는 안 다쳤다고 하는데 사고기 때문에 아마 아이 가실이 한 7, 8 최소한 블랙박스 차량 또 가실이 조금 있어 보이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보호자와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보호자 잘못이 가장 큽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1차로 잘 가는데요. 와, 아버지가 뒤에서 달려와서 저렇게 아이를 낚아채고 무사히 다시 인도로 돌아갑니다. 교수님,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이제 보통 어렸을 때 발생하는 이런 종류의 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부모에게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저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얘기한 게 뛰지 말라는 거예요. 예. 뛰면 아이들은 뭐 앞뒤 안 가리고 뛰어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차가 나오면 반드시 이제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제일 무서운 게 아이들 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버지가 사실은 뭐 경황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안고 가면서 미안하다고 인사를 갖다가 못하고 간 것 같은데 사실은 저거 크게 미안하다라고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손을 잡고 뭐 이렇게 차 근처에는 어른이 같이 있어주지 않으면 저게 말이죠.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씨름 선수 출신 NO입니다. 자, JTBC 금토일 드라마 지금 뭐 장안의 화제죠.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떠오르는 여배우 배우 박지현 씨. 자,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소문 바로 저분이죠. 바로 박지현 씨가 과거 씨름 선수로 활약했다. 사진까지 나왔단 말이죠. 너무 극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배우 박지현 씨가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씨름 선수로 활약됐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요, 이 박지현 씨는 지난 2009년에 한 씨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만큼 유망주였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었는데요. 앞서 이 박지현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과거에 몸무게가 78kg까지 나간 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같은 사실이 씨름 선수설로 확대되면서 일어난 해프닝이었습니다. 이 박지현 씨의 소속사인 나무 액터스 측은요, 이 박지현 배우는 씨름 선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그냥 해프닝이었습니다. 예, 그냥 과거에 조금 이제 체중이 있다가 좀 빠진 것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가보죠. 결혼식 하객 모으려고.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일까요? 네, 결혼식 하객을 모으기 위해서 동호회에 가입한다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다. 이런 남성의 사연인데요. 이 둘은 결혼 얘기가 나오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동호회에 가입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취미가 생겼으면 나랑 같이 하면 되지 왜 굳이 동호회에 가야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가 동호회에 가입하려는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바로 결혼식 하객 수를 늘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자친구 말로는 친구들이 많이 못 올 수도 있으니까 하객으로 초대할 만한 지인을 많이 만들어두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 남자친구는 하객을 만들려고 동호회를 들어간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여자친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약간 걱정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여자친구입니다. 자기야, 나 혼자 결혼하는 거야? 하객도 신경 안 써요? 나만 좋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식장 텅텅 비어 있어봐. 오빠도 면이 안 써. 나 같은 여자 만나서 횡재한 줄 알아. 동그라미.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혼자. 자, 이번에는 남자친구입니다. 그래, 좋아. 동호회 나갔어. 그런데 나가자마자 저 결혼해요 하면서 청첩장 돌려봐. 사람들이 퍽이나 좋아하겠다. 잠깐. 너 혹시 동호회 나가려는 거 다른 목적 있는 거? X.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건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주시죠. 글쎄요, 그 인생 철학이 뭐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여성이 동호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죠. 불순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하객 수,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객 수를 늘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합동 결혼식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그 무슨 운동장 같은데 시민들 다 모아놓고 아니면은 뭐 그 한강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거기서 해도 뭐 충분히 한데 글쎄요, 지금 동호회에 가입하는 목적이 하객 수를 늘려서 결혼식에 오는 사람들 많이 오게 하겠다. 그럼 자기도 나중에 그분들 결혼하면 가야 될 텐데 일단 이 남자친구라고 하는 이 분의 생각이 건전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그것을 끝까지 고집을 한다면 이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한번 재고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충격적인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셨어요. 자, 양 변호사님. 저는 일단 정말 순수하게 하객수를 늘리기 위한 거라면 잘못된 게 맞고요. 남자친구가 혹시 여자친구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제 사회생활이 어려웠다거나 과거에 좀 상처받은 일이 있어서 이전 사람들을 못 부를 그런 사정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알아보고 그런 걸 존중해야 될 상황이라면 스몰 웨딩을 해서 요즘 그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스몰 웨딩. 스몰 웨딩을 해서 그런 부담을 좀 줄여주는 쪽으로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냥은. 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의견에 한 표를 던지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방송상 또 이렇게 긍정 부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이게 말이 안 돼 보이긴 한데 저는 두 분 얘기에 정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호회 들라고 했는지 남편이 될 사람, 예비 신랑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한 의도로 정말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온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딴 생각하면서 다른 의도로 했다 그러면 문제가 충분히 있는 건데 저는 이 기회에 이 남자친구 특히 예비 신랑이 이 아내 될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그 친구들 간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 듣고 보니까 여자친구 쪽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이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네, 대부분이 X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스몰하우스님은 동호회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다 알아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김윤경님은 민폐입니다. 달의 뒷면님, 축의금 받으려다가 동호회 하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라고 하셨고요. 강민호님은 차라리 돈 주고 하객 알바를 쓰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군요. 그것도 그보단 좋은 낫죠. 그거보단 낫죠. 어. 알바 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기 때문에 좀 더 물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들어가든지 물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인천 사시는 사반 가족 민수진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지난해 이맘때 사반 보시면서 하하하하 웃다가 갑자기 출산을 하셨다고요. 바로 얼마 전 바로 그 공주님 첫 돌을 맞아서 이웃들에게 떡을 돌리셨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세상에 저렇게 편지와 답례 선물이 와 있더란 겁니다. 요즘처럼 이웃 간 정이 사라지고 특히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아래층 왼수인 세상에서 이런 선물 받으니까 인류애가 가득해진다라고 이 따뜻한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위 건강을 위한 차세대 원료? 윌은 알고 있었어. 동의보감 속 그 원료. 꾸지뽕. 꾸지뽕과 20배 강화된 특허 유산균이 만나 더 강력해진 위에는 윌. 무모하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가장 큰 찬사. 무모해서 도전은 아름답고 세상은 바뀐다. 리더는 크기가 아니라 핵이다. 메리츠와제. 수도권 농협지점의 40대 과장이 20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취업한 지 2주밖에 안 된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이게 며칠 전에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가 됐던 사연인데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연락을 피해자분께 드렸고 회신이 와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죠. 네, 이게 수도권의 농협 지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취업한 지 2주 된 20대 여성이 40대 과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사건입니다. 지난 7월에 일단 이 과장이 신입사원에게 회식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회식 장소에 가서 정작 과장 본인은 나는 주량이 별로 세지 않다라고 하면서 맥주만 조금 마셨고요. 이 피해자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계속해서 따라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장 상사잖아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따라주는 술을 계속해서 마시게 됐는데 결국 회식 자리가 끝날 때쯤에 이 피해자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 과장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우고 본인도 뒷좌석에 탔는데 이 피해자는 만취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이 떠보니까 이 과장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저항할 힘도 없었고 또 무서워서 이 피해자는 계속 잠들어 있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회식 자리에는 과장만 있었다.
자, 회식인 줄 알고 갔는데 과장 혼자 그 음식점에 있었습니다. 자, 당시 상황 피해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같이 이제 사무실에 있었는데도 카톡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서 회식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때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둘이서 진행하는 회식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로 같이 입사했던 남자분이 계신데 이따 저녁에 회식 오시는 건지 그렇게 여쭤봤더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설마 단둘이서 하는 회식이겠어 하고 참석을 했더니 과장이 말했던 회식 장소에는 거기가 룸술집이거든요. 참치집인데 룸으로 되어 있었고 그분 혼자 그 룸 안에 앉아 있었어요. 예, 양 변호사님 얼마나 순간 딱 혼자 있는 과장을 보면서 당혹스러웠을까요? 잠깐 얼어붙어서 여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주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고 과장인데 거기서 또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들으신 것처럼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부서가 좀 작은 부서랍니다. 그래서 과장이 있고 자기만 있는 그 두 사람만 있는 부서인데 회식을 하자니까 뭐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회식이겠거니 당연하죠. 둘밖에 없지만 다른 부서랑 연계해서 회식하나 보니 하고 갔던 겁니다. 그전에 남자 동기한테 근데 찜찜했던 건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른다라고 했다라는 게 하나 찜찜하긴 했는데 그래도 하고 갔더니 과장만 있었을 뿐더러 저 술집이 이 폐쇄된 공간에서 단둘이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술집을 빌려놓고 다른 사람 없이 이 피해자만 불렀던 겁니다. 자, 저 이후의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술을 강권하고 그래서 만취한 피해자한테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회식 자리가 있었다는 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 입을 닫아라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자, 왜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뭐 회식을 한다면 사실 이 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 둘이 만나는 건 둘이 만나는 거지 회식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하는 것을 회식이라고 하는데 아마 자기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어제 말이야 네가 내 차에다가 막 토해가지고나 그 세차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라든지 또는 뭐 네가 나한테 욕설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게 온 지 2주밖에 안 되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엄청나게 실수를 했구나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갖다 들도록끔 할 텐데 그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행동을 좀 더 뭔가 이렇게 중화시키기 위해서 상대에 대해서 죄책감을 뭔가 불러일으키기 위한 엉뚱한 면을 부각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피해자가 이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은 만약에 이 과장이 이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을 한다면 그 욕설을 왜 했겠는가? 그 이전에 이 여성에 대해서 강제추행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본인이 기억을 갖다가 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요. 처음에 본인은 맥주만 마시고요. 그 여성에게 소맥을 갖다 섞어서 이렇게 그 술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좀 의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과장이라는 사람이 가정이 있냐고 지금 그러시는데요.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뭐가 됐든 이렇게 뭐 입단속을 시키고 하니까 일단은 이 피해자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 이후에 무슨 신규 직원 합숙 교육을 갔다는 거죠? 강제추행 사실은 뭐 그렇게 잊혀졌다고 보이는데 그 이후에 신규 직원 2주짜리 합숙 훈련이 있었는데 조금 놀라웠던 게 매일 과장이 이제 40대 과장이 전화가 계속 왔다라는 겁니다. 다른 직원들은 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전화 온 게 다인데 이 사람은 매일 전화 왔고 급기야는 1주 정도 하고 집에 가거나 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또다시 회식하자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직원 입장에서는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너무 많이 먹어서 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니까 또다시 어떻게 얘기하면 너 지금 우리 부서 버리는구나. 네 맘 알겠다라고 약간 협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가 밤에 오고 이러니까 받지는 않았고요. 뒤늦게 답장을 지금 했는데 답장을 하면서 조금 글들을 많이 쓰니까 또 글을 너무 귀엽게 쓴다라는 식으로 또 약간의 어떤 멘트를 또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희가 확보한 그 뭡니까
그 메시지 내용을 읽어보면 저 개인적으로 받은 인상은 뭐였냐면 막 쥐락펴락하면서 갖고 놀더라고요. 이렇게. 자, 교수님, 그 메시지들 그 내용을 보셨죠? 네. 사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과연 이 여성에게 처음한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그 이 사무실에 있는 여성들에게 이전에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회식을 빙자를 해서 이 일종의 성희롱이라고 하는 그것을 좀 더 차원을 넘어가는 이 성추행 같은 그런 그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게 이제 보이는데요. 실제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을 갖다가 넘은 그런 수준이다.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2주밖에 안 된 그 여직원 같으면 이 사람이 나이도 많고 직급도 높고 그런 상태에서 너 우리 부서를 버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간접적인 어떤 그 협박 그런 그 상태로 심리적인 압박을 줌으로써 이 사람이 회식을 또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주 가게 되면 이 여성은 내가 이런 자리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호응을 한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직 이거 아주 2022년에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된다. 정말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저 회식 자리에 다른 분하고 같이 나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야, 너 나랑 아직도 거리두기 유지하는 느낌인데? 뭐 이런 톡을 지금 날렸다는 겁니다. 자,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회식을 하자고 막 닥달을 하니까 결국 두 번째 또 다른 회식을 갖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또 일이 벌어졌어요. 네, 지난 10월 5일에 또다시 식사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거절을 해왔는데 이번까지 거절을 하고 나면 업무적인 괴롭힘이 계속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식사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때 그 회식 장소에서 또다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술을 굉장히 많이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희롱적인 언행이 있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인사기록부에 키랑 몸무게를 적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살이 빠져 보인다면서 체중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몇 킬로 정도 빼서 몇 킬로를 유지하면 예쁠 것 같다는 등 요즘 살이 빠져 보인다는 등 뭐 이런 불편한 대화들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과정의 만행, 그 회식 그 장소 밖에 나와서까지 계속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자리가 늦어져서 집으로 이제 귀가를 하려고 했는데 2차를 가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걸로 보이고, 그렇지만 가려고 하면서 대리 같은 거 좀 부르려고 했는데 대리 주소를 안 알려주니까 대리를 부르지 못했다고 해요. 또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야한 의미에서 악수하자 하고 손을 계속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하고, 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뭐 콜라 뭐 이런 거 먹고 싶다고 하면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자 하면서 어깨 동무 비슷하게 어깨를 감싸는 그런 어떤 신체 접촉도 있었고. 지금 편의점 영상 네, 나가네요. 여기입니다. 예. 신체 접촉 이런 게 계속 되니까 나중에 뒷문 같은 것들을 이제 이 주인한테 들은 다음에 또 혹시나 첫 번째 그런 강제추행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해서 그냥 피해자는 울면서 도망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어깨 동무를 하고 있네요. 네. 자, 양 변호사님, 결국 이 다음 날 피해자가 내가 진짜 시쳇말로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해서 저 농협에 퇴사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갑자기 퇴사 통보를 알리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쾅쾅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한 10분 정도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아니 왜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까? 이 가해자가 멀쩡하게 두고 하여튼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대처하기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정리를 해서 여자 직장 상사가 또 따로 있으니까 이거를 메신저로 보내고 그리고 메신저로 퇴사 통보까지 했답니다. 아마 그게 알려졌는지 다른 직원이 위로하는 메시지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두 남성이 찾아와서 한 10분 정도를 그래서 저렇게 쾅쾅쾅 문을 두들겼다라는 거예요. 겁이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저 경찰 왔네요, 사람들을 돌려보냈는데 저 사람들을 이제 과장하고 총목과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명목은 걱정이 돼서 무단결근에서 걱정이 돼서 왔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저 상황을 좀 수습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다른 직장 동료가 내용을 알 정도면 이 가해 과정도 자신에 대해서 이게 알려졌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렇게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자, 들으신 것처럼 그렇다면 회사도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죠. 여기서 다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일단 저희가 함께 사는 직장 농협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해당 회사 측 조사관의 얘기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어차피 근데 조직은 같이 또 살아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저 사람도 나 또 힘들어하지 않을까. 반대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이 좀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은 당년간 또 보고선 뭐 이렇게 또 나중에 보면은 정말 또 다른 모습도 있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인정해주고 좀 또 열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있으면은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박 변호사님, 네. 이겁니다. 좀 투샷 좀 잡아주실래요? 야, 조직은 함께 가는 거야. 그 사람 알고 보면 좋은 점도 있어. 계속 회사 생활 같이 해보다 보면 저 사람 좋은 점도 발견할 수 있어. 그리고 말이야, 저 사람이 너 때문에 힘들 거라고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그렇죠. 저 사람 생각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2차 가해라고 얘기를 하죠. 성범죄가 있다면 그 성범죄에서 피해자한테 책임을 묻는 듯한 발언이라든지 피해자한테 어떤 정신적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을 전체 2차 가해를 하는데 지금 봐요. 조직이 같이 살아야 된다. 마음을 열어봐라. 좋은 사람이다. 또 네가 왜 확실하게 거부사를 못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전형적인 2차 가해의 모습입니다. 조사를 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부적절해 보이고 뭔가 교육이 전혀 안 됐거나 아니면 이 가해자 위주의 어떤 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화가 나는 점. 앞서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벌금 약식 명령, 양 변호사님. 아니,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았다라고 피해자는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받은 지 이틀 만에 이거 약식 명령으로 법원에 넘겼다라는 겁니다. 벌금만 내면 재판도 안 받고 끝나는 게 약식 명령이거든요. 예. 왜 이렇게 청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사에서 이 사실을 취재를 하니까 초범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건데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걸 변경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바꿨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 강제추행으로 벌금으로 끝난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이게 뭔가 입증이 안 됐거나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그 당시 입었던 피해 사실이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지 않는 한 이렇게까지 약하게 갈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상황이. 자, 이 기자, 제일 중요한 거. 현관문 와서 쾅쾅쾅 두드리고 별짓 다 했던 그 과장 혐의 인정을 했나요? 네, 본인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 피해자에 대해서도 단 한 차례도 사과의 말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피해자가 앞으로 회사에 다시 잘 다닐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태도로 합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앞으로 회사에 잘 다닐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다. 하하.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농협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그런 금융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사건이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실망스럽게 이럴 데 없고 이 조직의 이미지에 굉장히 어떤 결정타를 갖다가 매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제 상급농협조사관이 한 얘기들 보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 딸이 취업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비슷한 사정을 갖다가 상황에 처했는데 야, 그거 우리 같이 가는 조직이니까 너 일단 그 조직에 갔으니까 너 견뎌라. 열린 마음으로 조직은 함께 가는 거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네가 처음에 가가지고 왜 그러면 술을 갖다 그렇게 많이 받아 먹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겨우 취업을 해가지고 2주밖에 안 됐는데 그 자기 위에 있는 나이도 한 뭐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이 거기에서 술을 갖다 주는데 거기에서 난 못 마신다고 벌떡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농협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갖다가 현재 내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통상 보면은 이 수사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징계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나온 건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농협조사관이 저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다 이렇게 수사 결과 나오면 하겠다. 그러면 이거 한 1년 정도 끌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불면증에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데 남의 지금 멀쩡한 딸을 갖다가 그거 데려가가지고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기 양행가 계시지만 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이 사건 반장에서 끝까지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그렇게 봅니다. 이 상당히 좀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이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12월 한 40대 남성이 만취한 여성을 끌고 모텔로 들어갑니다. 여성은 달아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고 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했고 여성은 결국 뇌사 상태에 빠져 숨지고 맙니다. 이후 열린 1심 재판에서 가해 남성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절반이나 감형된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오늘 사건,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사건 2번 정도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죠. 네, 일단 가해 남성은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장이었고요. 이 여성은 그 골프장의 손님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성은 사장이 남편 친구 조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나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하고요. 그러던 중에 지난해 12월쯤에 여성이 이 사장이라는 남성으로부터 내가 당신 때문에 돈 좀 썼다 이런 이상한 문자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봐야겠다라면서 그 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장이랑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됐는데요. 이전에는 사적으로 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따로 만나던 사이는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둘이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골프장에서 나왔는데요. 이 여성이 만취해 있으니까 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길을 걷다가 같이 택시를 잡아 타게 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그 이후에 이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같이 가게 됩니다. CCTV에 이런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요. 모텔에 들어가서 여성 입장에서는 계속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나오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는데 그 이후에 결국은 모텔로 억지로 들어가서 카운터에서 계속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 사이에 계산을 하려는 사이에 다시 나와서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 이 중심을 좀 잃어서 계단 헛디디고요. 다치게 됐고 20여일간 내사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하다가 결국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든 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 여성을 자, 지금 화면에서 사라졌는데 바로 저 직후에 계단에서 구르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단에 굴러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요. 그 뒤가 사실 저는 진짜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옷을 덮어주는 척 하면서 사실은 이 피해자를 추행을 한 거예요. 정신 잃고 쓰러져서 다친 사람인데 지금 실어 오네요. 예,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눕힙니다. 예,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이 가해자의 코끝에 이 피해 여성의 피가 묻은 정도의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건 이 피해자 남편은요. 처음에 이 피가 묻어 있는 걸 보고 내가 평소에 알던 사이니까 우리 아내가 쓰러져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옮기다가 묻었거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하던 과정에서 이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제가 교수님께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볼게요. 이 기자, 그런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법정에서 이런저런 공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살인 혐의가 아니다로 처음에 이렇게 딱 잡혔죠, 프레임이. 그러다 보니까 형량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그 쟁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이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요. 성폭행의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적용된 이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그리고 준강제추행 모든 혐의를 다 인정했습니다. 이 재판부는요, 당시 여성이 구토를 하는 등 만취 상태라는 것을 이 사장이 잘 알고 있었다면서 자신에게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계속하던 중에 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이 사장이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또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두고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자,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전해드리면서 세상에 저런 짓을 해놓고 징역 10년이 뭐냐 하면서 1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분노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절반 감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2심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절반이 확 깎였습니다. 주된 범죄가 이제 세 가지인데요. 강간치사, 강간하려 하다가 사람을 죽게 했다. 감금치사, 못 가게 맞고 감금하려고 하다가 죽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쓰러져 있는 준강제추행죄. 이 범죄가 이제 큰 범죄인데 이 세 가지를 인정해서 1심에서 10년을 선고를 했는데 2심에서는 그 치사, 사망의 부분을 조금 달리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 피해자 사망이 하게 된 원인이 피고인의 어떤 직접적인 폭력 이게 아니라 도망가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책임을 지긴 어렵다고 봤던 것 같고요. 결정적인 부분은 결과론적으로는 유족과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참작을 해서 이 두 가지 사망 부분의 책임이 졌고 그리고 합의가 된 것들을 참작을 해가지고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유족과 합의가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강간치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제목 자체는 강간치사가 맞는데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본 겁니다. 사람을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폭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게 아니라 도망가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건 좀 달리 봐야 된다라고까지 법원이 했는데 저 역시도 그거는 그냥 법원이 법리상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고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은 뭐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번에 나오셨을 때도 저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셨었잖아요. 예, 그때 다른 사건이죠. 사실 이제 강간치사로 의유를 했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도주하는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그 일반적인 그런 그 국민들의 정서의 그 기본을 두고 봤을 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사실 그거는 강간치사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사망함으로써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피해자 남편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가해자가 자기 친구 조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편하게 생각을 한 반면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친구 조카라고 한다면 반대쪽으로 본다면은 삼촌의 친구의 부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저런 식으로 사람을 유인을 해가지고 모텔에 술을 먹여서 모텔에 데려간다라고 하는 저런 것들은 저 상황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는데 물론 유족하고 합의를 했다 손 치더라도 저게 5년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그것을 과연 용납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전해드리면서 유족분들께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저희한테 연락 좀 달라고 해서 연락이 와서 확보했던 게 앞서 보신 그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그냥 그건 속으로 삭히기로 하죠.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30대 여성이 동창생의 예비신랑 가족에게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여성은 예비 신부가 왕따 가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결혼 말려주세요. 자, 이게 말이죠. 30대 여성이 자신의 동창생의 예비 시댁에 얘랑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비방글을 올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30대 여성은 일단 지난 2020년 12월에 이 자신의 동창생의 SNS를 보다가 이 동창생이 결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동창생의 결혼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요. 이 사람이 왕따 가해자라는 걸 알려서 결혼을 방해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SNS에 접촉해서 그 동창의 예비 남편 가족의 SNS를 찾아서 그 동창생을 비방하는 글을 메시지로 보낸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도대체 무슨 글을 올렸던 걸까요? 네, 자 SNS에 이제 DM이라고 그러죠. 다이렉트 메시지로 시가 쪽 사람의 어떤 그걸 뭐 계정 같은 걸 알아낸 다음에 글을 씁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자신 중학교 2학년까지 이 예비 신부한테 내가 따돌림 당했다. 그 사람 왕따 가해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말려주세요라고 이 다이렉트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계정에 접속을 해가지고는 이 예정 상대가 이유 없이 나를 따돌림을 시켰고 또 이상한 사람 소문을 냈고 욕을 옛날 미니 홈페이지 계정에 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결국 일단 뭐가 됐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그 여성하고 이 여성이 문자를 보내는 사람은 당연히 전혀 모르는 그런 관계였겠죠. 왜냐하면 그쪽이 시집 식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법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서 사실이라든가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자를 이제 처벌하고 있는데 아마 이 왕따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 나도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행동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솔직히 이 재판 결과를 딱 보고서 어린 시절에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성인이 한참 되고 나서도 저랬을까라는 심정은 이해가 됐는데 말이죠. 그러나 개인적인 이런 보복처럼 보복으로 인정이 된 거죠. 재판부에서는 결혼을 방해하려고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봤고요. 법적으로는 이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 가족이었잖아요. 예비 가족이죠. 되게 명예훼손을 딱 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을 알렸을 때는요. 가족에게 알린 건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다. 감춰줄 것이다. 허물을 덮어줄 것이다. 근데 여기는 예비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봤을 때 요거는 상대 가족들에게는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한 사람에게만 알렸어도 이건 유죄다라고 본 겁니다. 법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는 사실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이자연 기자, 이제 남자 만나야지. 네, 이제 지난해 2월에 한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후배 여성 직원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 남자 만나야지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다른 직원들에게 너희 몰랐냐? 얘 이혼했다. 이혼한 게 뭐 흠이냐? 이런 얘기들을 이어간 겁니다. 이 여성은요, 이후에 상사가 이혼 사실을 밝혀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또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양 변호사님, 저 그 사파를 보면 회식 자리예요. 아유, 이혼했는데 뭐 이제 좀 남자 다시 만나. 그러니까 자기 정말 친한 둘만 있는 상황이라면 뭐 100번 양보해서 정말 걱정해서 저런 자리에서 저런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제 직장 상사는 이렇게 또 변명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첫째는 일단 알려진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평판을 깎을 일이냐. 이거는 사실 이것도 재판부에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이혼했다고 누가 그걸 또 흠이라고 또 꼭 꼬집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도 그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 명예훼손이 되려면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야 되는 건데 이혼이 잘못이야? 나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건 네 생각이고 약간 이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사건 병사 사건 아니고요. 민사 사건입니다. 그렇게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불법행위를 기했고 나의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인데 재판부는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그 부분요. 그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봤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사회적 평가라든지 평판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 이혼 사실이 그래도 떨어진다고 봤던 것 같아요. 원치 않은 그런 이혼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서 배상금 2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교수님 그렇습니다. 뭐 괜히 위안답시고 저런 얘기하는 게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 말 조심해야죠. 예. 네, 왜냐하면
사실 그 이혼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물론 아름아름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상급자가 야, 너 이혼했으니까 다른 남자 만나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저 사람이 그 상대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만큼 마음의 상처를 입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질러버렸는데 예. 결국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갖다 민사 소송을 낼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1993년 1월 23일) 모두가 분주하고 행복하던 설날 저녁. 9살 난 한 남자아이도 여느 가족처럼 친척집을 찾았습니다. 세뱃돈을 받고 기분이 좋아진 아이는 햄버거가 먹고 싶다면서 엄마를 졸랐고 형과 함께 신난 마음으로 뛰어나가는데요. 겉옷도 입지 않고 문을 나선 아이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한 차량이 이 아이를 치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도망간 뺑소니 차량, 그리고 그 순간을 지켜본 5명의 목격자. 이들의 진술로 그날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뺑소니범이 남긴 결정적 단서를 따라가 봅니다. 예, 1993년 1월 23일 저녁 6시. 그러니까 뭐 상당히 어두침침한 시간대였을 것 같습니다. 명절 저녁에 친척집에 세배를 왔던 초등학생 아이가 뺑소니를 당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쯤 전의 일인데요. 이 93년도 1월 23일 설날 연휴였습니다. 이 서울 양천구에 살던 이 9살 아이 가족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합니다. 이 아이는 그날따라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했고요. 그날 저녁 6시에 자신의 형과 함께 둘이서 이 친척집을 나서서 구반포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 들렀습니다. 이 아이는 신난 마음에 겉옷도 입지 않고 나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오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에 차에 치이고 맙니다. 하지만 이 해당 차량은 그대로 도주를 했고요. 아이는 인근 강남성심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저녁 6시에 강남 한복판이었으면 뭐 금방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상당히 번화한 곳이죠. 반포 쪽이에요. 구반포, 예전 구반포인데 6시고 이러는데 문제는 93년도입니다. 1993년도. 블랙박스도 적었고요. 그렇죠. CCTV도 거의 없었습니다. 없죠. 영상이 지금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목격자가 지금 5명이 있었고 그 목격자 얘기에 따르면 아이가 초록불이 바뀌자마자 뛰어가는 모습이 있었고 중간 정도에서 아이를 쳤다고 하고요. 나중에 쳤는데 잠시 차는 멈췄지만 다시 출발하라고 시도했고 그 아이를 넘어서 그냥 도주를 했다라고. 그 목격자들의 진술은 그렇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이 뺑소니 차를 쫓아갔는데 놓쳤다 그래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 차종 그리고 번호판 기억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다행히 목격자 5명이 차종과 번호판을 기억을 했고요. 공통된 게 주색 그랜저 차량이었다라는 거고. 각 그랜저겠네요. 네, 그때는 각 그랜저였고 번호판이 이게 좀 기억이 달랐어요. 9714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9716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었는데 다행인 건 9714 그랜저 차량은 없었고요. 9716 그랜저만 전국에 7대가 있었습니다. 총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9716 7대 차량 중에 범인차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7대의 차주 모두가 알리바이가 있었던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용의 차량인데요. 이 용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고 5일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해 있었고요. 두 번째 용의 차량,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운전대를 놓은 지가 오래됐다고 합니다. 이 기자 그 알리바이가 있는 건 X표를 해주죠. 알겠습니다. 예, 이 차량은 일단 제외가 되었고요. 두 번째 차량도 역시 운전을 하지 않는 차주라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아예 없습니다. 운전기사가 모는 차량이었는데 이날은 설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기사님 휴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차량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요.
이 6번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설날이었잖아요. 친척 집에서 종일 보냈습니다. 마지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없네. 수사에 예. 가장 비협조적이어서 가장 의심을 받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위에 스키 캐리어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목격자 중 누구도 스키 캐리어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차 지붕 쪽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역시나 제외가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게 그나마 그냥 용의 차량 전국에 탈탈 털어서 7대를 건졌는데 다 저렇게 알리바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경찰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사를 갖다 하느냐면 이 당시에 숨진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 이제 아래는 검은 그 바지 그리고 이제 두꺼운 흰색 띠가 있는 티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이 소위 얘기해서 늑과 즉 차가 이렇게 그 아이 몸을 지나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얀 띠에 타이어 자국이 남은 거죠. 그렇죠. 예. 저거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발 밑창 그 모양이 다르듯이 타이어도 모양이 천차만별이고 또 같은 종류의 타이어라고 하더라도 마모 정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지문과 같이 똑같은 이런 그 타이어 흔적은 없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윤적 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얀 띠에 남아 있는 이 타이어 자국을 가지고 당시 이제 서초소에 있던 그 강력반 형사가 이 구두약하고 솔 A4 용지를 가져가지고 아까 나왔던 그 용의 차량 7대 타이어를 전부 다 본을 떠와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국과수에 바로 이 아이의 몸에 있는 이 윤적과 이 그 떠온 7개 윤적을 비교를 해서 한번 정밀 감식을 해달라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서 용의 차량 중에서 한 대와 일치되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면은 찾은 거 아니에요? 네, 바로 서울 이무 9716 이 차량이었습니다. 아까 X 쳤잖아요. 맞습니다. 이 차량의 차주 모두 해외에 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차주 부부가 미국 LA에 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꼭 차주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지 경찰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망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럼 누구였습니까? 자, 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차 운전 못할 것처럼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넘어갈 뻔했는데요. 이 차량 부부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20대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아들이 혹시나 운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이 그럴 수 될 있겠네요. 있는데 첫째 아들은 27살 회사원인데 이 사람은 장롱면허라서 운전을 못했다 그러고요. 둘째 아들은 25살 대학생인데 운전은 잘하는데 지프차를 하나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부모님 차량을 운전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그러고 마지막 셋째 아들이 23살인데 군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뭐 문제가 좀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첫째, 둘째는 뭐 당시 알리바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니까 이 대부분에서는 뭐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혹시 범인 알고 있냐라는 질문에 이 특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거짓 반응이 나서 범인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불러서 너 범인 알고 있어 했더니 몰라요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바늘이 거짓말 탐지기 바늘이 막 이제 반응을 했다는. 자, 그렇다면 이 막내 군복무 중인 막내가 좀 의심스러운데요? 이 군복무 중인 막내가 용산 국방부에서 고위직의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휴가를 나온 기록은 없었는데 약간 그런 자리가 좀 편하다고 하는 게 운전병들끼리 그냥 번갈아 가면서 외박을 나갔던 거예요. 기록 없이. 설날 당일날도 외박을 나왔었고 오후 5시에 나와서 뭐 친척집 들려서 세뱃돈도 받고 해서 클럽을 갔다라는 겁니다.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집에 다시 돌아왔다는데 주장은 택시 타고 다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의심스럽긴 한데 진짜 택시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었는지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요즘엔 뭐 카드로 다 이렇게 결제를 하고 하니까 그때는 현금 결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외박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통해서 영외로 나온 것은 확실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안에 있었다라고 하면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립이 됐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안 했다라고 하니까 이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목격자들의 그 진술에 의하면 그 사고가 났을 당시에 바로 옆에 어떤 여성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막내라고 하는 이 운전병이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국방부에 면회를 온 기록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면회 기록에서 쭉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6살 최모 씨를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그 최모 씨를 불러가지고 혹시 설날에 나이트클럽 가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성이니까 두렵죠.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눈빛이 팍 이렇게 흔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막내 차 타고 나이트클럽 갔고요. 그 사고 나가지고 제가 자수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울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백을 받았습니다. 아, 결국 그 운전병 막내 아들이 뺑소니 범이었던 건데 와, 진짜 당시 이 수사 경찰들 정말 열심히 수사를 했네요. 맞습니다. 사고 난 지 1년 만에야 범인이 잡혔고 그날의 전말도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런 최 씨의 증언이 나오고 나서야 이 운전병은 이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막내 아들인 운전병은 당일 저녁 6시쯤에 아버지 그랜저 끌고 이 최 씨를 태우러 갑니다. 그런데 이 나이트클럽에 가기 전에 들를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차군요. 친척집 두 군데를 저 차를 타고 친척집 두 군데를 돌면서 세뱃돈을 받아서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옷을 꼭 사야 되겠다면서 반포동의 수입상가에 들른 겁니다. 그리고 옷을 사입은 뒤에 속도를 올려서 나이트로 향하던 도중에 이 피해 아이를 치게 된 겁니다. 자, 90년대 저런 고급 승용차, 또 비싼 옷, 나이트클럽. 박 변호사님 아시잖아요. 오렌지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렌지족인데 또 한편으로는 야타족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야 타! 하면 태워가지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했던 야타. 뭐 지금은 뭐 그렇게 하면 뭐 큰일 납니다. 뭐 그런 짓 해도 안 되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좀 유행을 했기 때문에 야타족이랬는데 뭐 저 정도 그랜저 지금은 조금 약한데 당시 각 그랜저는 상당히 고급차에 속했고 아마 이 최 씨하고도 이 운전병이 그런 식으로 만났던 걸로 보입니다. 당시 사고가 난 이후에 자수하자라고 했는데 일단 술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나중에 그 나이트클럽에 가고요. 이 최 씨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현장에 와서 나중에 현장에 와서 이제 그런 사고가 있고 그걸 알아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겠고요. 자, 양 변호사님, 이 막내 어떤 죄값을 받았습니까? 여기까지 전해드린 거에 비해서 죄값이 좀 허무하게 느껴질 텐데요. 이 과실치사에 군무이탈죄 혐의까지 적용해서 군사재판을 받은 결과 유죄로 1년 6개월 실형받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지금 제가 생각해도 예전에 뭐 이런 뭐 음주 뺑소니 사고 뭐 저질렀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도 되지 않았고요. 정말 되게 참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야만적인 시대였어요. 예? 제가 예측을 했던 대로 이 사람이 외박을 불법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병사들이 많은데 서울 한복판에서 군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근무지 이탈이라고 하는 이 혐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그 당시에 아이를 치고 난 뒤에 늦가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제 불법적으로 바깥에 나왔는데 이게 뭐 근무지 이탈이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눈을 갖다가 감고 아이를 갖다가 넘었기 때문에 아이가 결국 사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뺑소니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나이트클럽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아마 정신적으로 자기는 술 먹고 취해서 그 순간을 좀 잊어버리자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단편적인 단견의 생각을 갖다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한 아이를 살릴 수가 있었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한 아이를 죽게 만들었는데 1년 6개월 정말 참 허망합니다. 예. 자, 지금 뭐 이 당사자분은 뭐 지금 사건 반장 보면서 저 사람들 또 내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채널을 다른 데로 돌렸을 수도 있겠네요.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뉴욕의 한 햄버거 가게입니다. 남성이 지금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햄버거입니다. 이 옷차림을 보면 직원은 아닌 것 같죠? 이 남성 지금 햄버거를 훔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저 햄버거 좋아하지만 저렇게까지는 안 하는데요. 네, 이 직원들도 햄버거를 훔쳐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죠. 이 남성을 말리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 남성 카운터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카운터를 넘어서 주방으로 들어왔고요.
이후에 너겟 24조각 그리고 치즈버거 2개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상을 본 대부분의 누리꾼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도둑질은 나쁘다는 반응이었는데요.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햄버거를 훔쳤겠냐면서 안타까운 반응을 아니에요. 보였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자, 이번에도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핏불 테리어 한 마리가 차량을 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열린 창문으로 머리를 밀어넣는데요. 이 겁을 먹은 차주가 창문을 닫지 못하니까 이 차창의 고무 부분을 그냥 뜯어버립니다. 오, 뭐 어쩜 좋아 저거. 얼마나 세게 물었으면 이 차의 이빨 자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보닛 위로 올라오고 주변을 뛰어오르면서 위협까지 합니다. 이 차를 움직여서 핏불 테리어를 떼어내보려고도 했지만요. 이 계속해서 차량을 쫓아와서 결국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다급했던 차주의 상황 듣고 오겠습니다. You need to tase him. What are you waiting on? Oh my God. He is letting him do whatever he's doing to my tires. He's eating my car up. What are we waiting on? 네, 다행히 출동한 경찰이 핏불 테리어를 제압해서 생포했습니다. 이 차주는 반려견과 산책하던 도중에요. 이 목줄이 없는 핏불 테리어와 마주쳤습니다. 차주와 반려견이 차 안으로 도망치니까 핏불 테리어가 차량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핏불 테리어 주인을 물고 도망치던 중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자, 견주까지 물었다고요? 네, 이 핏불 견주는 차주에게 사과를 했고요.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주는 핏불 테리어를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게 뭘까요? 지난 10일 과학 전문가 핫샘 알가리가 공개한 영상인데요. 한눈에 봐도 첨단 설계를 갖추고 갔긴 하죠. 빼곡하게 놓여있는 저 유리관, 바로 세계의 첫 번째 인공자궁인 액토라이프라고 합니다. 자, 우선 인공자궁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보시죠. Ectolife allows infertile couple to conceive a baby and become the true biological parents of their own offspring. It's a perfect solution for women who had their uterus surgically removed due to cancer or other complications. With Ectolife, premature births and C-sections will be a thing of the past. Ectolife is designed to help countries that are suffering from severe population decline, including Japan, Bulgaria, South Korea, and many others. 자, 이 인공자궁 실제 임신부 자궁 환경을 똑같이 연출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무려 연간 3만 명의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글쎄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인데. 아, 이거 지금 실사예요? 예, 아니 일단 저건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개념도? 예. 인공자궁은 감염 걱정 없이 태아가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또 태아의 성장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데, 심지어요, 엘리트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해서 아기 눈, 머리카락, 피부색, 키, 지능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광고를 하는 겁니다. 아, 광고. 일단 실현 가능성 여부는? 글쎄요, 해당 영상을 만든 과학자 핫샘은 이거 10년 안에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상상에 더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 이 기술 실현 가능성 낮다고 지적했고요. 또 일부 과학자들은 이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거 윤리적으로 좀 문제 있죠? 많이 문제가 있죠. 뭐 매트릭스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빙판길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